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9일 월요일장 파이널샷 시작합니다. 지난주 어지러웠던 시장을 뒤로하고 오늘 국내 증시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시장이 다시금 상승을 시도하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대외 불확실성이 완화된 가운데 국내 증시로 매수세가 몰려오고 있고요. 이를 통해 좀 탄력적인 움직임 나오고 있는데요. 다만 이제 설 연휴를 앞두고 발표될 CPI, 그러니까 미국에서 소비자 물가 지수가 어떻게 나올지에 따라서 시장의 변동성이 나올 수 있는 만큼 주 후반으로 갈수록 좀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는 전해지고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시장이 크게 흔들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반도체 시장에 대한 우려감 때문이었는데, 이를 불식시킬 만한 또 코멘트들이 있어서 우리 마켓 A컷을 통해서는 이를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저희가 오늘 A컷으로 준비한 사진은요, 엔비디아의 CEO인 젠슨 황의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젠슨 황이 AI 거품론, AI에 대한 의문에 대해서 조금은 이를 불식시킬 수 있을 만한 여러 가지 멘트를 했는데요. AI 투자에 대해 앞으로 7년에서 8년 정도는 더 갈 수 있다라고 발언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이야기를 했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젠슨 황이 AI 거품론에 대해서 정면적으로 반박하는 발언들을 했는데, 먼저 AI 과잉 투자에 대해서는 AI 인프라 구축이 앞으로 7에서 8년은 더 갈 것이고 AI 수요가 믿기 어려울 정도로 높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AI 관련된 자본의 지출에 대해서 과도하지 않고 지속이 가능한 투자다라고 표현을 했고요. 데이터 센터를 너무 많이 짓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지금 유휴 인프라, 그러니까 쉬고 있는 인프라가 거의 없는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과잉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수익화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해서도요, 오픈 AI와 같은 AI 기업들이 이미 수익성 있는 매출을 창출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시장의 여러 가지 의문들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을 내놨고요. 이에 발맞춰서 실제로 AI 서버 출하량에 대해서도 기존보다 더 높게 상향화된 그러한 수치들이 발표가 되기도 했습니다. 올해 전체 서버 출하량 같은 경우에는 1,607만 대에서 1,662만 대로 3%가량 증가한 수정 데이터가 나오기도 했고요. 그 가운데 AI 서버 출하량 같은 경우에도 3%가 증가하면서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무려 28% 성장할 것이라는 수정치가 나왔습니다. 전년 대비 증가폭 역시나 4%포인트가량으로 지금 확대가 된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AI 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수치와 발언들이 쏟아졌고요. 결과는 시장에서는 투자에 대한 부담보다는 출하량과 가격에 반응하는 시장으로 다시금 시장의 분위기가 변화하는 듯한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다음 장 이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이 AI 시장, 반도체 시장에 대한 분위기가 기존 과거와는 어떻게 다른지 명확하게 보여주는 표 이 4가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위에 2개는요, 글로벌 D램과 낸드 투자와 관련된 수치고요. 밑에는 공급과 관련된 그래프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 특히나 D램 부분이 2022년, 2023년 그리고 18년도와 비교했을 때 지난해와 올해 투자에 대한 방향성 추이가 지속적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되고 있죠. AI의 성장에 대해서 기업들도 공감을 하면서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공격적인 투자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낸드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정체되어 있는 듯한 모습이지만 D램은 확실하게 상승을 하고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 기업들의 공급적인 측면을 보게 된다면요, 지금 24년 1분기와 그리고 내년까지도 보게 됐을 때, 올해까지 보게 됐을 때 지속적으로 공급이 유지되는 듯한 모습이 확인되고 있죠. 지속적으로 기업들은 투자를 하고 수요는 증가하고 있지만 공급을 의도적으로 제한을 하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AI에 대한 부족과 가격이 공급자 우위에 있는 그러한 시장의 분위기가 앞으로 더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이 표를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 반도체 기업들은요, 만약에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을 때 공장을 증설하고 결국에는 공급이 과잉이 되면서 D램이라던가 낸드 가격이 폭락을 했고요. 이를 통해서 좀 힘들었던 시기를 겪었던 사이클을 반복을 했었는데, 이러한 걸 멈추기 위해 기업들이 공급을 의도적으로 제한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공급을 제한하다 보니까 구형 반도체도 최근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AI 데이터 센터에서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게 GPU라던가 HBM 부분일 텐데 HBM과 GPU만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전력과 제어 보조 칩들도 데이터 센터를 짓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필요한 그런 부분이고요. 그를 통해서 전력 반도체 그리고 DDI나 CIS 없이 AI 서버를 운용할 수도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구형 반도체가 제한된 공급 시장으로 들어갔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삼성전자와 TSMC가 12인치 첨단에 집중을 하면서 8인치에 대한 증설을 중단했고요. 이를 통해서 공급이 지금 구조적으로 제한된 그러한 시장 상황으로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데이터 센터를 짓기 위해서 전력과 제어 보조칩과 같이 구형 반도체 역시나 필요한데 지금 공급이 줄어들면서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8인치 반도체 가격 역시나 최대 20%가량 인상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26년과 28년, 30년, 32년까지 전 세계 전력 반도체 시장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기업들이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을 하기 위해서 HBM 쪽에 집중을 하고 첨단 칩에 집중을 하는데 이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구형 반도체 공급이 줄어들고 수요는 유지되면서 구형 반도체까지도 가격이 상승하는 시장에 들어갔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듯합니다. 이러한 시장의 분위기는요, 전력기기 쪽을 통해서도 확인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대표적인 국내 전력기기 3사들의 실적을 보게 된다면 매출과 영업이익이 지난해보다 훨씬 더 좋아지는 그러한 순환 상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3사가 역대 최대 실적을 일제히 달성하는 데 성공을 하기도 했고요. 올해 역시나 지난해에 이어서 실적이 좋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분위기가 어느 정도냐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전력 설비 기기 관련돼서 관세가 최대 20% 정도 부과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수요자들이 내겠다라고 하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고객이 부담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서 전력기기 업체들이 진짜 슈퍼을이 됐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수주 잔고가 최소 3년치에서 5년치를 확보한 상황이고 지속적으로 시장 파이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5년, 10년 더 이러한 슈퍼을의 상태가 유지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효성중공업과 HD 현대일렉트릭 그리고 LS 일렉트릭을 보게 된다면 현재 수주 잔고를 이렇게 쌓아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합산 수주액만 보더라도 27조가량으로 지금 추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쌓여있는 수주 잔고뿐만 아니라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에서의 위치 자체도 공고해지고 있는데요. 다음 장 통해서 보시죠. 지금 과거에는요, 발전과 송전 다음에 조금의 시간차를 두고 배전에 대한 수요가 진행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AI 데이터 센터가 급증하고 노후 전력망 교체가 동시에 필요로 하게 되면서 송전과 배전 수요가 동시에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를 통해서 초고압과 배전 설비를 같이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 따로 영위하고 있는 전력, 기기, 설비 모든 기업들이 동반적으로 호황 시장에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투자 사이클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었던 그리고 길게 유지될 수밖에 없는 이유들도 있는데요. 먼저 공급이 구조적으로 제약이 있다는 것입니다. 초고압 변압기라던가 차단기는요. 수작업을 필요로 하고요. 숙련된 인력들을 중심으로 해서 사업을 영위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인력을 막 확충할 수가 없어서 공급을 확대하는데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고요. 두 번째로는 경쟁 환경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글로벌 시장 특히나 미국 측 같은 경우에는 중국 업체를 배제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여기에 가격이 저렴한 게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납기를 잘 지키고 공급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느냐에 대해서 시장은 더 주목을 하고 있고요. 그런 걸 봤을 때 우리나라가 이를 통해서 지금 많은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수요가 확산되고 있다는 건데요. 현재는 북미를 중심으로 해서 계약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만 지금부터는 일본과 중동까지 이렇게 배전이라던가 전력 설비를 필요로 할 수밖에 없는 시장 환경이 지금 찾아오고 있다는 거고요. 글로벌 수요가 동시에 증가하고 있습니다만 공급이 제약적이니까요. 이제 공급자의 우위 시장이 앞으로 몇 년간 더 지속될 수 있다라고 확인을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결국에는 이러한 전력 설비 역시나 반도체 시장과 굉장히 비슷한 루트로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고요. 반도체 그리고 전력 설비 모두 다 AI 시장 확장과 함께 제한적인 공급 그리고 넘치는 수요로 인해서 가격의
우위를 좀 더 이어갈 수 있다라는 것에는 좀 공통점이 있는 것 같으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요. 반도체, AI, 전력 기기와 관련된 브리핑 도와드렸고요. 그렇다면 이 시각 우리 시장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영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네, 오늘 국내 증시 3거래일 만에 반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장 초반 대비해서는 상승 탄력이 조금 둔화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강한 시장의 흐름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또 지난주 금요일 미국 증시 3대 지수가 모두 상승으로 마감을 하면서 오늘 국내 증시도 영향받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장 흐름 좀 더 자세하게 체크해 보시죠. 코스피 먼저 확인해 보시면은요. 오늘 확실히 반도체가 강합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장중에 7%대 급등을 이어가면서 오늘 코스피의 경우에는 5,320선을 터치해낸 모습이고요. 현재 구간에는 상승폭을 조금 축소해내면서 5,265포인트 선 터치 이후에 5,280선 지나가고 있다는 점 체크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도 전반적으로 비슷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12시 오늘 일중 고점을 터치해낸 이후에 상승폭 다소 축소된 모습이고요. 1110선을 계속해서 안팎에서 움직임 이어가고 있다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적인 부분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외국인들 선물 시장 순매수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 확인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경우에는 매수폭이 소폭 줄어드는 모습이고요. 기관의 경우에는 오늘 2조 이상 담아내고 있다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개인의 경우에는 2조 이상의 매도 포지션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도 확인해 보시죠.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에서도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 이어지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경우에는 1,300억 원 이상 순매수 이어가고 있고요. 기관의 경우에도 1,400억 원 이상의 매수 포지션 들어오고 있다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키워드 통해서 시장 흐름 같이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HBM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미국 증시를 끌어내렸던 우려 중에 하나는 빅테크의 캐펙스 확대가 수익성에 대한 우려로 이어졌기 때문인데요. 지난주 금요일 결국 빅테크의 투자 확대는 메모리 반도체의 수혜가 될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나오면서 엔비디아의 경우에는 지난주 금요일 7%대 급등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이러한 영향들 받아가면서 국내에서 HBM 관련주들도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종목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IMT의 경우에는 현재 상한가까지 도달한 모습이고요. DI 24%대 급등 이어가고 있습니다. YC 오늘 52주 신고가 경신을 내면서 18%대 강한 흐름 가져가고 있고요. 삼성전자 역시도 오늘 52주 신고가 경신을 내면서 현재 구간에는 5%대 강세, SK하이닉스도 5%가량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키워드 체크해 보시죠. 다음 키워드 화장품 확인되고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이 시장의 컨센을 상회하는 호실적을 내놓으면서 오늘 화장품주들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다수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는데요. 아모레퍼시픽 일회성 비용을 제외하면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라는 게 시장의 분석이고요. 특히나 이 희망퇴직으로 인한 일회성 비용을 제거하면 앞으로 연간 200억 원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나오면서 오늘 관련주들 강한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종목 흐름 같이 체크해 보시죠. 아모레퍼시픽 현재 19% 급등하고 있고요. 오늘 신고가를 경신해 냈습니다. 에이블 CNC의 경우에도 15%가량 상승하고 있고 아모레퍼시픽 홀딩스는 14%, 실리콘투 6.7%, APR의 경우에도 4%가량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키워드 통해서 시장 흐름 체크해 봤고요. 이어서 종목 파인더 체크해 보시죠. 네, 월요일에 파이널샷 함께하고 계십니다. 신민영입니다. 이어서 종목 파인더로 보다 자세한 종목별 이슈 체크해보고요. 오늘의 투자 전략도 함께 정비해보시죠. 오늘도 다양한 특징주들 한자리에 모아봤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 바로 만나보시죠. 네, HD 현대일렉트릭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까지만 해도 AI 내러티브가 또 크게 흔들렸습니다. 이에 따라서 AI 밸류체인, 반도체 소부장이나 전력기기까지 모두 좀 조정을 겪었는데요. 이에 따라서 지난주 금요일까지 봤을 때 K전력기기 관련주 빅3가 고점 대비 크게 내려온 모습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효성중공업이 17%, HD 현대일렉트릭도 14% 가까이 밀려
모습이었고 LS일렉트릭도 10% 가까운 고점 대비해서의 낙폭을 그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K전력기기 3사 모두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라는 점에서 오늘 장에서 반등세 눈에 띄고 있습니다. 수주 잔고가 27조 원 규모로 5년치 물량을 이미 확보했다라는 소식까지 전해졌고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이례적으로 공급자 우위 시장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최대 20%까지 관세를 보전받고 있다라는 점도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관세까지 고객들이 부담하는 점이 부각되면서 이렇게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거죠. 관세까지 내면서도 물건을 사간다라는 맥락에서 K전력기기도 슈퍼의뢰이제 K반도체처럼 등극했다는 분석이 나오고요. 이러한 전력기기 시장의 호황이 단기 사이클이 아니라 구조적인 성장 국면에 들어섰다라는 전망들 받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HD 현대일렉트릭도 오늘 증권가에서 계속해서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 내놓고 있는데요. 키움증권이 의심할 여지가 없는 성장성을 보여준다라면서 기존의 투자 의견 아웃퍼폼 시장 수익률 상회에서 바이 매수로 끌어올렸습니다. 목표 주가 역시 106만 원대에서 110만 원까지 상향 조정을 했는데요. 이제 황제주 등극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글로벌 전략망 투자 확대에 따라서 수혜가 기대된다라는 판단. 올해도 연간 수주 가이던스를 초과 달성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고요. 여기에 또 수익성이 특히나 좋은 북미 매출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사의 수익성이 올해 2.6%포인트 개선할 것이라는 판단 속에 목표 주가를 상향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오늘 K전력기기 관련주들 흐름도 함께 살펴보시죠. 앞서 짚어본 HD 현대일렉트릭의 경우에는 12% 가까운 오름세입니다. 94만 원까지 올라와 있고요. 황제주 등급 여부에 시장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일진전기도 14% 급등세 72,700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 LS일렉트릭, 효성중공업, 재룡전기까지 견조한 흐름 8에서 9%대 급등세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K전력기기 만나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 열어보겠습니다. IMT는 오늘 장중에 상한가까지 치솟았죠. HBM 관련주들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인공지능 투자 확대에 대한 우려가 좀 있었는데 제스낭 엔비디아 CEO가 또 주말 사이에 CNBC 인터뷰를 통해서 AI 투자 거품론에 일침을 가하는 발언들을 내놓으면서 이제 주말 증시에서부터 반도체주 흐름이 좋았고요. 오늘 우리 증시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제스낭 CEO, AI 인프라 구축은 앞으로 7에서 8년까지 더 이어질 것이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요. 6,600억 달러 규모의 AI 설비 투자가 지속 가능하다라고 또 주장을 했습니다. 최근에 우려가 컸었던 엔스로픽 악재에 대해서 엔스로픽과 오픈 AI 등 AI 기업들은 이미 수익성을 창출하고 있다면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았고요. 여기에 더해서 또 주말 사이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호재가 될 만한 뉴스들이 많이 쏟아졌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공급 계약의 관행을 바꿨다. 사후 정산 방식과 초단기 계약이 등장했다라는 내용이 다시 한번 부각을 받았는데 이렇게 계약의 관행을 바꾸면서 반도체 전반에 또 리레이팅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전망입니다. 그리고 세미 애널리시스에서는 엔비디아 루빈의 HBM4가 들어가는 곳은 전자닉스밖에 없다 하면서 마이크론은 아니다라는 강조를 하기도 했고요. 삼성전자는 여기에 더해서 설 연휴 후에 HBM4의 최초 양산에 들어가면서 HBM4용의 디램만 월 12만 장 규모의 증설에 나선다라는 보도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오늘 또 관련주들 크게 튀어오르고 있죠. 함께 체크해 보시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동반 5%대 강세 가져가고 있습니다. 오전장보다는 다소 주춤하지만 그래도 놀라운 5%대 강세 시현하고 있고요. IMT, 레이저셀 같은 종목들은 상한가에 올라와서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DI도 24% 급등 가져가면서 36,9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반도체 쪽 분위기 체크해봤고요. 이어서 이슈가 있는 세 번째 종목 열어볼까요?
네, 한화솔루션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태양광 관련주들이 또 크게 탄력을 받은 모습이었는데 월요일장에서도 그러한 분위기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테슬라 이제 CEO, 머스크 CEO가 우주 태양광에 대한 이야기 계속하고 있고 우주에 데이터 센터를 설립하겠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죠. 우주 태양광 테마 관련해서 현재 또 새로운 키워드로 페로브스카이트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페로브스카이트는 현재 주류로 쓰이는 이 소재인 실리콘 대비해서 초기 단계의 상용화 수준에 있기는 하지만 생산 비용이 훨씬 낮다고 하고요. 면적당 효율도 실리콘에 비해서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유연성도 더 높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차세대 태양광 분야에서 주목을 받는 페로브스카이트라는 광물에 주목을 하고 있고 시장이 또 관련주에도 시선을 주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우리나라 기업들도 꽤 많은 관련 기업들이 이렇게 포진해 있는 상황인데 한화솔루션의 경우에는 지난 2019년부터 공격적으로 연구를 집중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2028년절에 상용화 기대감을 내비친 바 있습니다. 유니테스트도 국내에서 가장 오래 연구한 기업으로 꼽히고 있고 페로브스카이트 관련해서 단일 접합 구조 기준으로 미국 DOE에서 세계 최고 효율도 인정받은 바 있는 것으로 또 강력한 관련주로 꼽힙니다. 여기에 HD현대에너지솔루션과 한국전력도 페로브스카이트 기술 연구 개발을 하고 있고요. 선익시스템도 페로브스카이트 관련해서 장비를 연구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함께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관련주들 주가 흐름 함께 살펴볼까요? 한화솔루션 15%대 급등세 48,300원 선에 지나가고 있고요. 유니테스트도 오늘 또 흐름 눈에 띕니다. HBM 관련 모멘텀도 함께 받아가면서 24%, 25% 급등 흐름 연출하고 있고요. 신성 ENG도 10% 이상 올라주고 있습니다. 선익시스템도 9% 가까운 급등세 99,500원으로 이제 10만 원 선 돌파 눈앞에 두고 있네요. 한국전력도 2%대 강세 62,200원에 거래되는 모습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 특징주들 먼저 살펴보셨고요. 이어서 놓지 말아야 할 종목들 전문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이어서 대표님이 골라주신 첫 번째 종목 열어보겠습니다. 네, 미래에셋증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장중에 호실적을 공개해 주기도 했고요. 지난해 영업이익이 1조 9,150억 원대로 전년 대비 61% 증가했다고 전했습니다. 주가도 오늘 또 크게 반등해 주고 있네요. 10% 이상 급등하고 있는데 미래에셋증권 흐름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외국인들은 계속 수급적으로 봤었을 때 별로 안 좋아합니다. 꾸준하게 매도를 하면서 최근에 올라온 쪽에 대해서 경계감이 좀 크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하지만 기관 쪽에서 하루 만에 매수세로 전환되면서 주가도 다시 신고가를 내고 실적 양호했다라는 판단 쪽에서 주가도 탄력을 받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런 가운데 일단 지금 시총이 벌써 이제 30조 가까운 쪽까지 넘어오는 모습들이다. 30조에 근접하는 모습들이다 보니까 증권주 중에선 그래도 어떤 탄력 가장 어떤 대표적인 국내 증권사의 모습들로 위상을 좀 이어가는 그런 분위기가 아닐까 생각되고 있는데요. 일단 가장 먼저 봐야 될 부분들은 증권 업황이 양호하다라는 쪽에 포인트를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주식시장이 강하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시장에 대한 관심들 그러면 당연히 주식을 안 하시던 분들도 계좌를 트고 그다음에 다시 주식을 하겠다라고 하는 브로커리지에 대한 기대감들이 상당히 크게 작용하는 것 같은데 그런 관점 쪽에서 벌써 예탁금이 한 110조까지 갔다가 주식을 사느라고 한 100조 원대까지 초반대 왔고요. 하지만 다시 또 채워지면서 한 105조 이상까지 들어오는 예탁금에 대한 기조를 봤었을 때는 아무래도 시장에 돈이 많다. 그때는 한 80조 원대 가까이 들어오는 것도 거의 사상 최대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 정도까지 들어오다 보니까 시장에 많은 관심들이 주식시장에 몰려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가운데 그러면 당연히 거래대금도 늘어나게 되겠죠. 평소에 한 30조 원대에 있던 거래대금이 거의 3배 가까이 늘어나면서 거래대금 60조 원대까지 특히 주가가 비싸지게 되면 당연히 매수와 매도 금액들도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따라서 발생하는 수수료도 높아진다라는 쪽에서 이런 관점 쪽에서 증권사 입장으로는 오히려 더 어떤 실적에 대한 기대감, 수수료에 대한 바탕이 되기 때문에 기대감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신용잔고가 30조 원대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또 이어지는 이자율과 함께 같이 적용되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신용에 대한 수수료도 같이 실적에 대한 기반으로 만들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거의 뭐 삼박자가 다 좋아지는 구조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장 활황의 주인공이다라는 쪽으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모습들이고요. 두 번째는 STO에 대한 유통의 기대감이 높아집니다. 오늘도 스테이블 코인과 STO 관련된 종목들의 그 주가 흐름들이 나쁘지 않은 가운데 가장 큰 수혜는 또 증권사가 받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상황들이죠. 특히 STO를 실물 자산을 기반으로 해서 어떤 토큰화 시켜서 이제 또 발행을 한다고 하게 되면 그거의 주체는 또 이제 사고팔고 하는 이제 주체들이 나오기 시작할 텐데 그쪽에서 중간에 매개체, 그러니까 거래를 이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증권사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를 준비하는 과정 쪽에서 미래에셋증권도 잘 하고 있다는 관점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최근에 나온 뉴스를 보게 되면 가상화폐 지갑을 개발을 한다라는 쪽들로 보게 되면 앞으로의 이런 토큰화된 시장들을 좀 이용을 하겠다는 쪽들이 가장 크게 볼 수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와 함께 또 국내 4위의 가상자산 거래소죠. 코빗을 인수를 하려고 추진을 합니다. 지금 지분을 어느 정도까지 좀 취득해서 그래서 하나의 축으로 키울 모습들로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 STO 유통에 대한 기대감도 주가는 여전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또 미래에셋증권만의 특화된 모습들, 우주항공에 대한 모멘텀들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특히 2022년, 23년 당시에 벌써 2억 7,800만 달러 정도, 약 한 4천억 정도가 되겠죠. 그때 큰 규모의 자금을 투자를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단계적인 투자했던 부분들이 최근에 스페이스X가 XAI와 합병을 해서 그리고 6월 달쯤에 상장을 할 것이다 라는 또 기대감이 커지다 보니까 그렇게 됐을 때 최대한 1조 달러는 최소 그 이상은 또 받을 수 있지 않나라고 하는 IPO 가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미래에셋증권도 약 한 10배 정도까지는 최대 10배까지는 어떤 상장 시에는 평가 차익을 챙길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게 되면 그 평가액이 약 한 3조 원대 가까이 된다라고 또 언급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투자를 잘했기 때문에 그 평가익과 함께 지금 투자 자산에 대한 효과까지 생각하게 되면 현재 시총이 30조 원대인데 평가익만 3조 원대라고 하게 되면 그렇게 뭐 큰 부담이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쪽에 대해서 시장이 좀 강하게 반응하는 현상들을 또 이제 주가에도 반영이 된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제 주가는 또 꾸준하게 많이 오르다 보니까 또 유독 증권주 중에서도 우주항공 모멘텀으로 더 강하게 오르다 보니까 지금 추격 매수한다. 약간 부담이 될 수는 있겠죠. 이럴 때는 아무래도 주가가 좀 출렁일 때 아니면 또 시장이 좀 위축돼 있을 때 그때 한번 공략해볼 만한 조건 쪽으로 바라보시면서 시장의 주도적인 모습들을 한번 찾아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미래에셋증권 살펴봤습니다. 오팡이 워낙에 또 좋은데다가 스페이스X 관련해서 우주항공 모멘텀도 강력하게 작용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앞으로의 주가 흐름 좀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정이 나올 때 위치를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 만나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모레퍼시픽 짚어보고 가야겠네요. 역시나 호실적의 상승을 해주고 있고 최근에 이렇게 실적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외국인 지분율 증가폭도 높아지는 모습입니다. 다시금 대장주격으로 올라올 수 있을지 주목이 되고 있는데 아모레퍼시픽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수급으로 봤을 때 외국인들이 1월 22일 이후부터 매수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외국인 주도되는 모습들 쪽에서 주가가 좀 강하게 들어왔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기관도 이틀째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들인데 일단 실적 발표 후에 장 초반과 함께 갑자기 한 약간 30분 정도 지나고 나서 주가가 탄력을 보였다라는 모습들을 봤을 때는 아무래도 쇼 커버링에 대한 관점들이 좀 높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네. 나왔던 실적을 분석으로 봤었을 때 일단 공매도 쪽들이 아무래도 좀 위축이 많이 됐기 때문에 이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주가의 급등세다라고 보는 게 더 맞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벌써 시총이 아모레퍼시픽이 상당히 좀 위축됐다가 지금 현재 10조 원대 이상으로 들어가기 시작하게 되면 KBT 내의 가장 큰 또 대표주자죠. APR과 함께 시총의 어떤 1위 자리를 놓고 또 격돌이 이뤄지는 그런 단계가 아닐까 싶기 때문에 그에 따른 변화 흐름들 또 계속 또 보시는 게 맞겠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4분기 실적은 매출액이 1조 1,600억 정도 나오다 보니까 한 6% 이상 증가한 모습들이고 영업이익은 좀 여전히 부진한데 한 525억대 정도 부진한데 그래도 순이익이 흑자전환했다라는 쪽에서 봤을 땐 그래도 삼박자가 좀 맞아간다라는 쪽에서 어느 정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좀 채웠다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예상보다 코스RX 쪽에서 빠르게 매출 회복이 이어졌다라는 쪽에서 이에 따른 또 어떤 브랜드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또 투트랙 쪽이죠. 유럽 쪽에 대한 법인과 그리고 또 실리콘투와 같이 협업하는 부분들이 오히려 성장 전략에 대해서 먹혀갔다라는 쪽에 대한 분위기가 좀 크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국내 희망퇴직 관련된 쪽이 지난 4분기 때 거의 다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일단 일시적인 비용 반영이 다 된 만큼 오히려 올해부터는 실적에 대한 그런 단기적인 부담감은 좀 없을 것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 쪽에서 코스RX를 많이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은 한 상황들인데 기존의 북미 쪽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다시 유럽이나 중동, 아프리카 지역 쪽까지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K뷰티의 가장 한 축인 브랜드가 성장을 이끄는 과정 쪽에서 가장 수혜를 본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어떤 브랜드 쪽에서 보게 되면은 한때 또 더마 코스메틱의 브랜드로 끌고 갔었던 에스트라 쪽들이 성장 모멘텀으로 작용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에스트라 같은 경우도 민감성, 문제성 피부용의 전문 스킨케어로 알려져 있는데 의외로 최근 들어서 세럼이라든가 어떤 스킨 쪽의 이제 기초 화장품 쪽에서 어느 정도 시장에서 호평을 받기 시작하다 보니까 하나의 주축이 돼서 성장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 두 가지 브랜드의 축이 아무래도 앞으로의 실적에 대한 변화를 더 가져갈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따라서 2035년까지 해서 매출액 한 15조 원까지 목표를 달성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들이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나오는 이런 브랜드에 대한 발견과 그걸 또 육성하는 과정들 계속 앞으로 눈여겨보셔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지금 현재 선행 PER 대비해서 주가 수준을 보게 되면 약 한 22배 정도쯤까지 PER로 나타나고 있는데 좀 일반적인 또 성장하는 모습들만 보여준다라고 하게 되면 K뷰티 내에서 그렇게 비싼 밸류가 아니다라는 쪽들도 주가에 작용할 수가 있다 보니까 이번에 증권사에서 목표가 16만 원에서 18만 원까지 상향하는 만큼 그에 따른 이제 주가 흐름들의 변화들도 같이 이어진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일단 오늘 기준으로는 이제 대형주 관점 쪽에서 일단 빠르게 한 20% 가까이 올라갔기 때문에 살짝 차익 매물 나오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다시 한번 또 어떤 성장세와 함께 기대감이 높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저 눌림목에서 대응한 전략들이 훨씬 더 좋은 전략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모레퍼시픽에 대한 의견 들어봤습니다. 화장품 전통 강자인 만큼 올해는 또 다시 왕관을 쓸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두 개의 특징주들 정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이번에는 오늘의 포착 종목을 여쭤보고 싶은데 지난주 조정을 딛고 다시금 반등하고 있는 월요일장입니다. 어떤 종목을 좀 눈여겨보는 게 좋겠습니까? 네, 일단 바이오 쪽에서 한 종목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쪽에서 이제 시가총액 3위 종목에 들어가 있는 삼성 에피스홀딩스를 한번 보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 들고 있습니다. 일단 최근 들어서 이제 셀트리온이 실적을 발표했는데 상당히 분위기 나쁘지 않은 모습들이고 올해에 대한 또 새로운 기대감들이 같이 채워진다고 하게 되면 바이오시밀러도 하나의 또 시장의 중요한 축이 아닐까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점도 눈여겨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예, 삼성 에피스홀딩스는 일단 에피스홀딩스라고 하는 삼성바이오와 함께 이어지는 대표적인 전략 지배 구조를 갖고 있는 지주사 성격을 갖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과 함께 에피스 넥스랩이란 쪽들이 에피스 넥스랩이죠. 예, 플랫폼과 R&D 쪽에 강점을 갖고 있는 또 자회사를 갖고 있고 또 삼성 바이오 에피스가 있죠. 이쪽들은 개발 임상 허가, 그러니까 즉 신약 개발 쪽에 무게를 둔다라고 하게 되면 약간 이제 분할이 어느 정도 분할해서 나온 상황 쪽에서 각각 회사의 역할들이 충분히 시장에서 변화를 이끌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는데 특히 이제 삼성 바이오 에피스 같은 경우는 바이오 시밀러 쪽에 대한 강점을 갖고 있는데 유럽에 대한 직판으로 인해서 어떤 매출에 대한 강화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게다가 또 미국 쪽에 대한 전략들도 충분히 맞아가는 가운데 중기적으로는 이쪽 바이오 시밀러만 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성과가 충분히 나오는 모습들이고 셀트리온에서도 보여줬듯이 어느 정도 확인만 된다라고 하게 되면 30% 이상 마진을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충분히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중기적으로 OPM 그러니까 마진은 20% 이상으로 보여줄 수 있겠다라는 쪽들로 보게 되면 아무래도 어떤 삼성 바이오 에피스에 대한 수익성들 가장 또 중요하게 보여주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와 함께 그 에피스 넥스랩이라는 회사에 대해서도 시장에서 많이 주목을 하고 있는 모습들인데
신약 개발이라든가 플랫폼 쪽에 대해서 강점을 갖고 있는 상황들인데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또 이중항체라든가 ADC 쪽을 이제 추진을 하고 있으면서 이제 성과가 어떻게 나오냐 이 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축으로 작용하면서 또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보강해내기 시작하게 되면 오히려 주가는 더 탄력을 받을 수가 있지 않나 이런 관점적으로 바라보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이제 2월 10일 넘어가게 되면은 또 이제 MSCI 관련된 쪽에서 어떤 편입 편출 관련된 내용들이 나올 텐데 이번에는 이제 유동 비율이 조금 좀 확보가 됐을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MSCI 편입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외국인 중심으로 수급적인 부분들도 기대를 할 수가 있겠다라는 쪽에서 눈여겨봐야 될 자리가 아닌가 생각되고 있고요. 따라서 주가는 한동안 70만 원대에서 정체나 하향 흐름을 보이다가 주가도 이제 레벨업을 이어가는 과정이다라고 하게 되면 중요한 지지권을 잘 지지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한번 레벨업 시도하게 되면 약 한 65만 원대부터는 저항이라고 보여진다고 하더라도 지난번 고점 때 나왔던 73만 원대 정도까지는 일단 무리가 없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1차 저항권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54만 5천 원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 에피스홀딩스 바이오주 안에서 짚어주셨습니다. 그동안 바이오주가 좀 소외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좀 눈여겨봐도 좋을 것 같네요. 목표가 73만 원까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대표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삼성전자가 이달 말 세계 최초로 6세대 고대역 폭메모리 HBM4를 양산 출하한다. HBM3 경쟁에서 뒤처졌던 삼성전자가 차세대 시장에서 반격에 나섰다.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설 연휴 이후인 2월 말부터 엔비디아에 HBM4를 공급할 예정이다. 이는 글로벌 최초 양산 출하다. 삼성전자는 이미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HBM4의 2월 출하를 공식화한 바 있다. HBM4는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칩 베라 루빈에 탑재된다. 내달 열리는 GTC 2026에서 삼성 HBM4 기반 제품이 처음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전자는 HBM4의 원시 디램과 4나노 파운드리 공정을 동시에 적용했다. 이는 업계 유일의 조합으로 데이터 처리 속도는 최대 11.7GBps로 JEDEC 표준을 크게 웃돈다. 메모리 대역폭은 최대 3TB/s로 전작 대비 2.4배 확대됐다. 삼성전자는 평택 공장 증설을 통해 HBM 생산 능력도 본격 확대할 계획이다. 증권가는 HBM4를 계기로 삼성전자가 AI 메모리 시장에서 재도약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자, 코스피 5천 그 이상 또 코스닥 3천을 향해서 말로 없는 쏘아를 올릴 수 있을 만한 좋은 업종과 종목 선정해서 알려드립니다. 이재선의 말로 없는 시즌2 오늘도 이데일리온의 이재선 파트너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지난주에 엄청난 급등락을 하던 시장을 잘 넘겼고 이번 주에는 한 주 시작하는데 또 강하게 올라옵니다. 네. 전에는 하루 떨어지고 하루 올라오고 이번에는 이틀 떨어지고 하루 올라오고 네. 이런 패턴으로 이어가는데요. 네, 뭐 지난주 금요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월요일 날 매도 사이드카 나오고 화요일 날 매수 사이드카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목요일 금요일 연속으로 급락을 하니까 여러분들 굉장히 불안해하실 거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는 조정 안 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시장이 큰 조정이 오려면은 이런 과정을 몇 번 걸쳐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조금만 내려가도 우려감을 갖고 많이 올라오지 않았나라고 생각하실 거다. 그래서 조정이 나와도 당연하게 받아들이실 겁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이 안 나옵니다. 기다리는 조정은 오지 않는다라고 뭐 아주 유명한 격언이 있죠.
그래서 그럼 언제 오느냐, 아직 괜찮은 거냐라고 질문하신다라고 하면은 네. 2월은 변동성 장세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1월부터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여기서 코스피가 뭐 치고 달릴 거냐라고 하면은 글쎄요, 저는 제한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장은 말이죠. 뭐 연휴도 앞두고 있고, 그리고 외국인 수급을 본다라고 하면은 뭐 만기일 앞두고 나서 이제 상방을 좀 막아놓는 수급을 계속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무한정 올라간다기보다는 낙폭을 좀 해소하는 정도 수준이다 정도로 여러분들이 평가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조정은 언제 오느냐? 여러분들이 이런 학습 효과를 꾸준히 거친 다음에 야, 밀리면 어차피 올라. 무조건 사야 돼. 라는 생각이 모두가 하게 되면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저와 같이 이렇게 방송에 나오시는 분들조차 그런 생각을 할 때쯤 되면 그때 진짜 조정이 옵니다. 그쯤 되면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아직은 뭐 강한 조정이 나온다기보다는 뭐 여러분들이 설 연휴 앞두고 그래도 비용적으로 좀 들어가는 부분이 있으실 테니까 일부 한 20%에서 30% 정도 현금 정도만 마련해 놓는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보면은 여러분들 보유하신 종목 중에 뭐 적어도 뭐 10% 이상 올라오는 종목들이 있으실 거예요. 뭐 우리 말로 없는 종목 중에도 뭐 인텔리안테크 같은 경우는 뭐 상한가 가고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도 들어오면서 보니까 뭐 고점을 돌파하고 있고 이런 모습 계속 보입니다. HD 현대일렉트릭이나 이런 종목들도 뭐 실적도 잘 나오고 해가지고 고점 돌파 시도 다시 하고 있고 말이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올라오는 종목들을 일부 차익 실현을 해가지고 현금만 약간 마련해 놓으시면은 아, 시장이 변동성이 생기면 저점 매수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되면서 이제 마음에 위안이 되시고 안심이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불안하다 싶으시면은 한 30%, 많이 불안하다 싶으시면 한 50% 정도 현금 마련해 놓으시고 저는 괜찮아요. 버틸 수 있습니다. 내 종목은 너무 좋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제일 좋은 종목입니다. 하시는 분들은 신경 쓰지 마십시오. 지금 시장은 당장 큰 조정이 나오진 않는다. 중간중간 이렇게 계속 흔들기는 할 거예요. 그런데 큰 조정 나오지 않으니까 편안하게 보시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변국들 보시면 된다. 우리가 장중에 우리만 4% 밀리고 있고 우리만 급락이 나오는데 중화권이나 일본 같은 경우 보면은 뭐 제자리에 있거나 보합권이거나 플러스 전환되는 이런 국가들도 있다. 이거는 우리나라가 많이 올라와서 좀 쉬는 거지 조정 구간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국 또한 마찬가지였죠. 미국에서 또 훈풍이 불어오면서 제가 토요일 날도 교육방에다가 올려드렸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급락 아닙니까? 라고 질문을 했더니 미국이 플러스 2% 상승으로 대답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주변 증시를 같이 보시면 조금 더 폭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다. 이 정도까지만 이번 이제 조정에 그리고 이번 뭐 휴식 구간에 교훈이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이 보시면 좀 편안하게 시장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기다리는 조정은 오지 않는다. 이 얘기를 뭐 명언을 격언을 많이 들으셨는데도 잊어버리세요. 그죠? 맞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잘 생각을 해보시고 또 그런 위험한 사인이 오면 파트너님이 알려주신다니까 그때를 저희가 또 잘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또 말로 없는 쏘아 올릴 수 있을 4번 타자 업종을 선택을 해봐야 될 텐데 자, 이번 주에는 월요일입니다. 한 주의 시작인데 어떤 4번 타자를 고르셨어요? 네, 오늘 뭐 대부분 섹터가 다 오르다 보니까 네, 다 올라가요, 오늘. 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고민이 좀 많으실 거예요. 아이고, 나 현금화 했는데 살 게 없네? 벌써 이렇게 올라버리면은. 다 출발해버려가지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럼 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섹터를 제가 이제 오늘 다시 한번 또 물색하다 보니까 지난주부터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여기가 하나 남아있더라고요. 바로 창투사입니다. 창투사. 네. 기존에도 제가 창투사에 대해서 한 5번 이상 언급을 네. 드렸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올해는 정말 창투사가 좋을 겁니다. 정부 정책 수혜주로도 알려드렸고 그리고 뭐 자체적으로 금리 인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알려드렸는데 여러분들이 또 여기서 금리 인하 얘기하면 워시 쇼크 생각하실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워시는 아무 말도 안 했다. 네. 예, 그리고 여러분 그거 생각하셔야 돼요. 미국의 고용지표 보시면은 지난달에 그 고용 보고서 이제 발표된 거 보면은 여러분들 미국에서 일자리 감소수가 10만 8천 건이 나왔습니다. 이거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미국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제 지표는 고용입니다. 1차 지표가 고용이고 2차 지표가 소매 판매입니다. 그런데 소매 판매는 뭐 계속 이제 뭐 소비자 신뢰 지수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좀 낮아지고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실 거고, 근데 생각보다 견조하다 정도인 거고요. 네. 고용이 이 정도로 뭐 무너졌다라고 하는 거는 어느 정도냐면요. 2007년, 2008년 이때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때 엄청난 하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월 기준으로 하면 2009년 1월에 하락이 나오고 그 이후에 최대 감소폭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는 거는
워십쇼크라기보다는 이 친구가 다시 금리 인하에 대해서 대차대표 축소는 할 수 있겠지만 유동성은 흡수할 수 있겠지만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핑계거리가 될 수 있다. 제롬 파월처럼 데이터를 중요시 여기는 사람도 고려해 볼 만한 수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금리 인하가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라고 하면 창투사 무조건 봐야 된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금리가 인상되게 되면은 자금을 끌어와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자금을 끌어올 때 이자가 높아지죠.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낮을 때 유리한 게 창투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년간 고금리 터널 지나서 이제 금리가 낮아지고 있잖아요. 이런 사이클이 창투사가 좋아지는 구간이고 정부 정책 수혜주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AI 100조 원 투자하겠다라고 뭐 공약도 대통령께서 내세우셨고 모태펀드 올해 4조 4천억 규모라고 합니다. 그리고 차세대 유니콘 육성 프로젝트에도 1조 3천억 원 이상이 들어간다라고 해요. 거기다가 뭐 셀트리온의 이제 서정진 명예회장하고 계속 이제 담화를 하시면서 이제 금산분리 부분도 좀 완화하겠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창수사 쪽이 다시 한번 고개를 빼꼼하고 들 가능성이 높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고 지금 이미 올라오고 있고 급등하는 종목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 생각하시면서 최근에 시장이 좋으니까 대형 IPO 같은 경우도 계속 활성화가 되고 있죠.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스페이스 X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 기업들이 상장을 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상장 러시일 때 엑시트하기도 좋으니까 여러분들이 올해는 창수사 꼭 한 종목 정도는 중간에 트레이닝이 됐던 아니면은 이제 내 포트폴리오에 꼭 쥐고 가든지 투자 관점으로 보시면은 편안하게 수익을 올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4번 타자 업종은 창투사를 선택을 해주셨어요. 금리 인하 기조 그리고 정부에서 또 이 벤처 기업이나 중소기업을 위한 투자를 많이 지원을 많이 해줄 거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IPO 좋은 기업들을 잘 투자해서 돈을 버는 이런 창투사들을 잘 지켜볼 필요가 있다. 올해 또 다크호스가 될 수 있으니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종목을 하나씩 체크해 볼까요? 일단은 창투사 안에서도 좀 안정적으로 수익 볼 수 있을 1루까지 출루할 수 있을 안타 종목은 뭘까요? 전 안정적인 종목은 뭐 창투사 안에서는 항상 스틱 인베스트먼트를 꼽고 있습니다. 네. 뭐 우리나라에서 가장 뭐 1세대 중에서도 가장 업력이 뛰어난 기업 중 하나다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거고 순수 창투사라기보다는 뭐 사모펀드죠, 여기는. 그러다 보니까 운용 자금 자체가 다릅니다. 10조 원 뭐 이상의 압도적인 규모다. 남들은 뭐 2조 원만 넘어가도 이제 뭐 대형이다 이러고 있는데 10조 원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사이즈가 있고 아예 기업을 인수해서 크린토피아 같은 기업을 인수해서 아예 안정적인 자금 흐름을 마련하고 있다라고 기존에도 설명드렸으니까 아, 편안한 종목이구나. 상승률이 제일 높진 않더라도 삼성전자 같은 경우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상승률이 제일 높진 않지만 여러분들 마음의 평화를 줄 수 있는 종목이죠. 그런 측면에서는 스틱 인베스트먼트가 제일 유리하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디엔솔루션즈가 이제 IPO를 앞두고 있습니다. 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공작기계 뭐 글로벌 3위인데 뭐 공작기계 3위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또 생각하시겠죠. 아, 이게 또 스마트 팩토리나 이런 데 연결되겠구나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슈맥스 모빌리티 같은 경우도 카카오 모빌리티의 강력한 라이벌이다라는 거 생각하면은 뭐 대형 IPO가 줄 서 있고 그리고 워낙 운영 규모가 많다 보니까 많은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데 또 그 기업의 지분 또한 이제 최대한 좀 크게 가져올 수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스틱 인베스트먼트 정말 편안하게 안타 종목으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창투사 첫 번째 안타 종목으로는 든든한 스틱 인베스트먼트가 좋다라는 의견으로 선택을 해주셨고요. 자, 그럼 이제 뭐 본성처럼 빠르게 가볼까요? 자, 2루타 종목으로 네. 창투사들이 또 움직일 때는 굉장히 빠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2루타 종목은 뭘까요? 2루타 종목 좀 가벼운 종목으로 스톤브리지 벤처스. 스톤브리지 벤처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딥테크의 정교한 사냥꾼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딱 집어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요즘에 좋아하는 딥테크 분야에서 굉장히 투자를 잘하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뭐 노타라든지 클로봇이라든지 이런 회수 사이클이 돌아와 있습니다. 너무나도 지금 좋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실 거예요. 클로봇만 해도 상장 이후에 지금 1000% 오르지 않았습니까? 어마어마한 이제 상승을 이뤄냈고 그리고 뭐 피지컬 AI나 이런 쪽에서 워낙 이제 종목을 잘 골라내는 것 같아요. 아, 이 기업이 잘 되겠다.
이런 정보 수집이나 그리고 분석 능력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스톤브리지 벤처스는 평소에는 관심을 안 갖고 있었는데 지금 시즌이 딱 돌아오면서부터 이 기업이 작년부터 제가 이제 슬슬 보기 시작하면서 이 기업이 정말 투자를 잘했구나라고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안에서 내부에서 또 역량 강화를 잘 해놓은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체크하시고 포트폴리오는 제가 이렇게 쓱 적어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알만한 기업들도 쓱 나와 있죠. 이미 상장한 기업들 많이 있고요. 정부 주도의 원천 기술 쪽으로 해서 차세대 배터리나 이런 소재 쪽으로 해서도 투자를 집중해서 늘려가고 있다라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이봐 보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딱 보시면은 2차 전지에 추가적으로 확장하고 있고 밑에 보면 바이오에 주목해야 될 포트폴리오 있고 맨 위에 로봇 있죠. 이바봇을 가장 잘하는 기업 중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루타 종목으로 정말 손색이 없으니까 빠르게 치고 달릴 수 있는 종목 스톤브리지 벤처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스톤브리지 벤처스가 이루타 종목입니다. 뭐 그전에 투자했던 종목들도 빠르게 IPO 되고 상승률도 많이 나오고 하다 보니까 또 빨리빨리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실적이 그럼 또 잘 지키겠고 자연스럽게 그런 종목으로 이루타 종목으로 선정을 해주셨어요.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호타 준족 종목으로 가볼까요? 3루타 종목. 자, 이 창투사 가운데 멀리도 가면서 빨리 갈 수 있을 그런 종목은 뭘까요? 뭐 지난번에도 3루타로 소개해드렸었는데 미래에셋 벤처 투자입니다. 미래에셋 벤처 투자. 네. 뭐 여기는 제가 설명할 필요 없이 여러분들이 더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이미 뭐 엄청 더 올랐고요 또. 이미 머스크의 친구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위에도 말씀드렸지 떡잎부터 알아보는 유니콘 사냥꾼이다. 정말 유니콘 기업 발굴을 잘하는 것으로 유명해요. 그리고 모회사와 이제 같이 연계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도 뛰어나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스페이스X나 이런 곳에 일론 머스크가 하는 이런 사업 투자에 미리미리 갈 수 있는 거는 미래에셋 그룹 계열에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역량을 강화할 수 있고 투자를 할 수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그냥 편안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회사가 확실히 든든한 거는 뒷백이 든든한 거는 여러분들도 느끼실 거예요. 자,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아까도 말씀드렸죠. 운용자금 2조만 돼도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드렸는데 2조 아직 안 됩니다. 그런데 조만간 2조 넘어가겠죠. 그리고 스페이스X 상장한다 그러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박수치고 자리에서 일어나시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최근에도 뭐 상한가 행진을 열심히 달리면서 휴식하고 오르고 휴식하고 오르고 반복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계속 오르는 것보다는 쉬었다 가는 게 잘하는 거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편안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기업에도 너무나도 투자를 잘해요.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의심의 눈치로 정말 잘하나 보실 수 있겠지만 이 기업은 그냥 미래에셋을 믿고 가시면 편안하게 뭐 일단 분석 자료 자체도 많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편하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미래에셋 벤처 투자 뭐 스페이스X 때문에 이미 출발을 했는데 계속해서 이제 또 이번 올해에 상장 전까지는 스페이스X 이야기가 계속 부각이 되겠죠. 이런 것들도 기억을 해보시면서 그동안 또 투자했던 좋은 기업들 리스트도 보면 화려하네요. 좋습니다. 네. 자, 미래에셋 벤처 투자를 호타준족 3루타 종목으로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말로 없는 종목 보기 전에 그 전에 알려드렸던 저희 말로 없는 종목도 랭킹 체크해봐야 되겠죠. 저희가 이제 얼마 전부터 14종목을 알려드리고 있는데 자, 계속 순위도 바뀌고 숫자도 올라갑니다. 맞습니다. 자, 오늘은 또 특이사항이 제주반도체가 움직여서 4위까지 올라왔습니다. 잘 가네요, 제주반도체. 이 종목이 언제 여기까지 올라왔나 싶을 텐데 말씀드렸죠. 그 32,000원 구간 돌파할 때 그리고 하락 추세선 돌파할 때 들어가셔야 됩니다라고 저는 지금이 기회라고 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다음 날부터 갭상승 나오고 화려하게 움직이고 이 조정 구간에서도 지난주에도 흔들림 없이 그냥 횡보하다가 오늘 추가적으로 상승 나오는 거. 온디바이스 AI 시대라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나 이런 쪽도 계속 잘 움직이고 있다는 거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D&D 파마텍이 1위에서 지금 5위까지 쭈르륵 내려가고 있어요. 분명히 낮은 수익률이 아닙니다. 누가 봐도 높은 수익률을 깜짝 놀랄 수익률인데 이렇게 내려와 있다는 거. 1페이지에는 7종목임에도 불구하고 150포인트 아래는 들어오지 못했다. 자, 2페이지 넘어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1페이지에는 여러분들 이제 100포인트 아래는 볼 수 없습니다라고 말씀드린 게 한 달 정도밖에 안 된 것 같은데 이제는 사실 10위까지였으면은 2페이지까지 100%예요. 네, 그렇죠. 그리고 나서 뭐 보니까 11위부터 14위도 이제 조금만 올라가면 100% 갈 수 있는 종목들. 그리고 이 사이에서도 계속 변화하고 있습니다. 인텔리안테크 상한가 들어가면서 또 바로
들어온 거 보시면은 그러니까요. 내일 또 추가적으로 올라오면서 100% 정도 되지 않을까라는 합리적인 의심 우리가 한번 해볼 수 있겠죠. 차트 보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인텔리안테크 오늘 상한가에 진입을 했습니다. 우리 목표치는 이미 진작에 넘어왔고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말로 홈런 이후에 추가 상승을 노리고 있는데 10만 원만 넘어가면 된다라고 기존에도 선 하나만 딱 그어드렸었는데 드디어 넘어왔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천천히 올리면서 보시면 돼. 15,000원 단위로 10만 5천 원, 12만 원, 13만 5천 원 이렇게 내일은 그럼 13만 5천 원 넘어가는지 보시고 갭으로 13만 5천 원 넘어가면 유지된다. 그러면은 그 위에 14만 원 이렇게 올리면서 보시면 됩니다. 그럼 유지가 안 된다. 그러면은 절반이라도 줄이면서 아 기분 좋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주 편안할 것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다음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요즘에 좋은 종목들이 많아요.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제주반도체와 마찬가지로 지금 오늘도 10% 이상 급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한 13% 정도까지 보고 들어왔는데 16,000원 오늘 돌파 시도하면서 거래대금 실어주고 있어요. 돌파 가능성 충분하다고 봅니다. 만약에 돌파하는 척하면서 윗꼬리 달고 밀린다? 그럼 눌림목일 때 여러분 없는 분들도 사셔야 된다라고 보니까 편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체면을 좀 구겼던 네. 기존 1위 기업이었던 D&D 파마텍입니다. 수익률 5위까지 내려와 있는데 제가 볼 땐 걱정할 종목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오럴링크 기술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D&D 파마텍의 기술력, 뭐 비만 치료제 쪽 그리고 메시 치료제 쪽 다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그리고 일라일리랑 이제 그 계약을 한 꼴이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8만 원 아래 내려왔다 너무 고마운 구간인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에 계속 뭐 뉴로메카 9만 원 아래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구간에서 여러분 보시면 돼요. 이렇게 내려와 있는 종목, 과하게 내려와 있는 종목들은 제자리를 찾아가게 되어 있다라고 항상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D&D 파마텍 최근에 지금 11월부터 해가지고 한 3개월 정도 쉬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살살 움직일 타이밍이 오지 않았나 싶어요. 힘을 잘 모았습니다. 그리고 뭐 그동안 뭐 증자도 하고 이래저래 좋은 이슈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 증자 물량 소화하는 구간이 됐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번 달에서 다음 달 사이 정도면 제가 볼 때는 D&D 파마텍이 좀 화려하게 한번 돌파하면서 멋지게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특별한 악재만 없다라고 하면은 지금이 제가 볼 때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8만 원 아래, 8만 원 이탈했을 때 이 아래에서 모아가는 전략 여러분들 유효하다. 내가 다 못 모았다 싶으면 8만 원 회복할 때 나머지 물량 채우시면 되니까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구간은 최근에 시장이 기회를 너무 많이 주고 있으니까 그 기회를 여러분들이 딱 잡고 응원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D&D 파마텍 최근에 좀 쉬고 있는 종목에 대한 전략까지 어떻게 세워야 할지 알려주셨습니다. 자, 말로 없는 종목 랭킹을 체크해봤고 그럼 이제 오늘의 말로 없는 종목을 봐야 되겠죠. 창투사 여러 가지 뭐 긍정적인 모멘터 이제 창투사 종목 하나쯤은 꼭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해주셨는데 말로 홈런 칠 수 있을 종목 뭘로 선택하셨나요? 오늘은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를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 네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이제 자산이 한 2조 원 정도 되면은 좀 대규모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업력이 2조 굉장히 원대네요. 길어요.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오래된 기업이고 탄탄하게 그동안 역량을 키워왔던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노련하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뭐 2조 원을 넘어갔고 그리고 이번에 드디어 삼성전자 출신의 이제 맹두진 대표를 선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세 분이 각자 삼성전자 출신이면 뭐 하겠습니까? 국내에 있는 이런 딥테크나 이런 쪽으로 해서 집중해서 투자할 수 있는 역량을 끌어올렸다라는 거예요. 해외에는 너무나도 잘하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목해야 될 포트폴리오만 봐도 여러분들 그냥 화려합니다. 예, 제가 업력이 길다라고 말씀드렸죠. 셀트리온 때부터 했으면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여러분? 발굴한 지 뭐 지금 한 20년 된 것 같은데 얼마나 오래됐겠습니까? 이런 기업이에요. 업력이 강력하고 그리고 오래됐고 그래서 한동안은 신규 상장한 종목들이 워낙 이제 뛰어나게 활동을 잘하다 보니까 좀 뒤쪽에 이제 나와 있었는데 우리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라고 다시 한번 올해 한번 뛰어오를 준비를 다 마친 기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최근에 뭐 이슈가 되고 있는 뭐 두나무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제가 볼 때는 기존의 뭐 플랫폼 기업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커머스나 플랫폼 이런 쪽으로 해서 잘 이제 개발을 했었는데 지그재그 무신사 이후에도 차세대 커머스 쪽으로 투자를 잘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뭐 잘해왔던 그 눈썰미 그대로 가는 기업이니까 편안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대응 전략은 차트 보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기업은 지금 3,250원 전후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리고 3,500원을 저항으로 놓고 쉬고 있는데
전 좋은 것 같습니다. 3,250원 아래로 내려올 때마다 여러분들 모아가시면 되고 3,000원까지 주면 진짜 좋을 것 같은데 안 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 3,250원 아래서부터 서서히 모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3,250원을 안 준다라고 하면 3,500원을 돌파한 다음에 사시면 돼요. 괜히 뭐 3,300원, 3,400원 이때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돌파하는 거 확인하고 사던가 눌릴 때 사던가. 왜냐하면 조정이 아예 끝난 게 아니잖아요. 기간 조정 중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위쪽으로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이제 1차 목표치는 4,000원, 4,000원만 해도 뭐 적지 않은 수익률일 거고 2차 목표치는 5,500원입니다. 저는 이 기업이 우리가 생각한 대로 잘 움직여주고 정부에서 투자도 잘 이루어지고 원활하게 흘러간다라고 하면은 뭐 5,000원 구간 이런 구간 돌파하는 거는 기본이고요. 일도 아니고 창투사들은 대부분 다 한 3배 이상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편안하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에이티나움 인베스트먼트를 오늘 창투사 4번 타자 업종에 말홈런 칠 수 있을 종목으로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정부 정책도 그렇고 시장의 분위기도 그렇고 이제 창투사에 집중하고 관심을 가져야 할 시기라고 계속 강조를 해주고 계시니까 시청자 여러분들도 물론 뭐 올라간 거 따라가는 것도 좋지만 네. 지금 이럴 때 마음 편하게 투자할 수 있는 종목, 창투사 종목들 잘 선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또 이재선 파트너와 함께 했는데요. 파트너님이 이제 유튜브 라이브 하러 또 바로 가셔야죠. 네, 제가 지금 이데일리 TV 유튜브 입장하시면은 저희 파이낸셜 바로 옆에 제 얼굴이 떠 있습니다. 터치해서 입장하신 다음에 인사 남겨주시면 제가 얼른 뛰어와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장 마무리 그리고 아직 더러운 종목들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런 종목들 알려드리고 AS 전략까지 수립해드릴 테니까 오늘장 마무리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재선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 또 뵙도록 할게요.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증시 날씨 전해드리는 마켓에더 김수현입니다. 오늘 우리 증시 날씨 폭염같이 뜨겁습니다. 지난 뉴욕 증시에서 빅테크 기업들이 강세 마감을 했었잖아요. 빅테크 기업들이 올해에만 AI 관련 투자를 약 우리 돈으로 966조 원을 한다는 소식 속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5.7%대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우리 국내 증시 오늘 동조화되는 흐름 보이면서 반도체주가 지수를 견인하고 있는데요. 오늘 코스피 지수 미국 반도체주 훈풍에 5,300선을 회복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외 증권가에서는 코스피의 목표치를 잇따라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시티에서는 7,000, 앞서 JP모건에서는 7,500을 제시했었고요. 국내 증권가에서는 NH투자증권이 목표치를 7,300으로 올려잡았습니다. 이 증권가의 공통된 코멘트는 반도체 중심으로 국장이 개선 국면에 접어든 데다 3차 상법 개정 등 정부의 기업가치 밸류업 정책이 지수를 추가적으로 밀어 올리고 있다는 게 그 분석이었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장에서 시장 분위기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도체주 오늘 뉴욕 증시의 훈풍을 타고 폭염같이 뜨거운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장중에 17만 원 선을 터치하기도 했는데요. 주말 사이에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 공급할 HBM4 양산 출하 시기를 설 연휴 이후로 결정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오늘 삼성전자 그리고 그 밑에 있는 HBM 밸류체인까지 오늘 강한 시세를 분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방산 그리고 원전주도 강한 햇살을 보이고 있는데요. 우선 방산주에 대해서는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 간의 이 방산 협력 기대감이 관련된 종목의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원전주, 지난주부터 한미 원전 협력 기대감이 원전주를 끌어올렸었는데요. 오늘 시장 분위기가 다시금 풀리자 원전주도 오늘 동반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를 필두로 원전주 일제히 상승 보이고 있고요. 오늘 건설주도 오늘 맑은 점 포착되고 있습니다. 오늘 DLENC가 호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건설주 전반에 오늘 온기가 확산되고 있는데 오늘 특히나 건설주, 이 증권가에서는 원전과 주주환원 모멘텀 그리고 실적 회복 기대가 맞물린다며 국내 주요 건설사에 대한 눈높이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빼놓을 수 없는 얘기가 증권주겠죠. 요즘 코스피가 잘 갈 때마다 증권주도 동반 강세를 보이곤 하는데요. 오늘 미래에셋증권이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특히나 미래에셋증권을 집중해서 오늘 증권주 전반이 뜨거운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스테이블코인 관련주도 오늘 테마성 움직임 보입니다. 오늘 미래에셋증권이 가상화폐 지갑 개발에 나섰다는 소식이 오늘 촉매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오늘 실적 발표한 기업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드디어 미래에셋증권의 실적이 얼마 전에 나왔는데요. 작년 세전이익이 2조 8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70% 급증한 수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하면서 오늘 주가는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고요. 아모레퍼시픽도 마찬가지로 오늘 신고가 랠리를 보이고 있습니다. 6년 만에 최대 실적을 공시를 하면서 오늘 증권가에서도 목표가를 잇따라 상향 조정하는 움직임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HD현대일렉트릭도 마찬가지로 어닝 서프라이즈를 공시했습니다. 분기와 연간 모두 더블 신기록을 기록했는데요. 오늘 하나증권에서도 오늘 HD현대일렉트릭의 목표가를 108만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오늘 시장 안에서 특징주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현대건설인데요. 4,200억 원 규모의 금정 2구역 재개발을 따냈다는 소식 속에 오늘 강한 매수세 유입되는 현대건설, 하나솔루션도 마찬가지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뜨겁습니다. 최근 일론 머스크가 우주 데이터 센터에 태양광을 활용하겠다고 발언을 하자 하나솔루션 좋았는데요. 오늘까지도 그 추가적인 상승분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스테이블코인 관련주 오늘 뜨겁습니다. 헥토파이낸셜, 오늘 증권가에서 스테이블코인 정산의 핵심에 있다. 이런 소식 속에 오늘 강한 매수세 유입되고 있고요. 다날도 오늘 관련된 특허 취득 소식을 전하면서 오늘 매수세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상 2월 9일 증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맥락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각 산업을 대표하는 전문가를 모시고 그 산업에 대한 맥을 짚어보는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신영증권의 박세라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부동산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하는데요. 정부가 1월 29일 날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는데 그 후에 좀 여러 가지 부동산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시장의 반응이 좀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무슨 내용이길래 시장에서 이렇게 반응을 하는지 궁금한데요. 먼저 내용부터 정리해 볼까요? 네, 이번 1월 29일 날 발표됐던 대책은 사실 지난 연도 97 공급 대책의 후속 방안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수도권의 부족한 공급을 늘릴지에 대한 핵심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내용으로는 도심 내 우수한 입지의 유휴부지 등을 활용해서 총 6만 호를 신속하게 공급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방식 역시도 도심 내 공공부지를 활용하겠다 또는 노후 공공청사를 복합개발해서 혹은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신규로 제시를 하면서 총 6만 호라는 목표치를 설정했습니다. 사실 이 대책 내용만 보면은 어떠한 논란거리도 없을 것 같은데 결국 그 이후에 이 공급 대책에 과연 실효성이 있겠느냐라는 반응 가지고 좀 엇갈리고 있는 것 같고요. 실제로 서울시에서 지자체와 협의도 없이 정부에서 너무 일방적으로 진행된 거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약간의 삐걱거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책은 전체적으로 실효성이 있을지 시장에서 수요에 맞는 공급 물량일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논란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부동산에 대한 또 여러 가지 발언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 일파만파 퍼지면서 부동산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들이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거론되고 있는 지역이 용산, 과천 이쪽인데 현재 60% 이상이 반대하고 있다라는 의견들도 있고요. 지금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나오고 있는 듯합니다. 그렇다면 이번 부동산 대책 전에도요, 여러 정부에서 그리고 현 정부에서도 부동산 집값 안정화를 위해서 다양한 정책 안들을 내놓았었거든요. 기존과 비교했을 때 좀 가장 다른 구조적인 차이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그 부분이 굉장히 달라진 점이고 꼭 짚어봐야 되는 맥락을 좀 짚어봐야 되는 포인트라고 생각을 네. 하는데요. 과거에서는 물량에 좀 초점을 맞췄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5년간 150만 호 혹은 200만 호를 공급하겠다.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어떤 물량들을 공급하겠다라는 식으로 상당히 물량의 그 절대적인 숫자에 집중을 했다면 이번 대책에서는 미묘하게 달라진 점을 보실 수 있겠지만 도심의 어떤 유휴부지를 활용하겠다라는 내용들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3기 신도시도 대규모 공공 택지를 신규로 지정해서 물량을 공급하는 방식, 과거에도 그런 방식들이 주로 활용이 되었었는데 이제는 어떤 도심 내의 유휴부지를 활용한 공급 방식을 전면에 내세웠다라는 점이 과거와 크게 달라졌다라는 점입니다. 여기에서는 상당히 다양한 이면에 드러나지 않은 여러 가지의 개발 방식들이 지금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공급의 주체 역시도 민간에만 시장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직접 공공이 주도를 해서 직접 시행의 방식으로서 공공주도의 공급 정책을 도심 내 유휴부지를 활용해서 공급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우리나라가 공급 주택을 활용하는 방식이 단순히 빈 땅이 아니라 재고주택 혹은 노후화된 자산들을 활용해서 어떻게 개발해서 어떻게 신규로 공급하는지 이 부분에 대한 포인트가 달라졌다라는 점을 인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3기 신도시 이렇게 지역을 정하고 정부가 개발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어쨌든 그렇게 해야지 개발의 속도가 좀 붙지 않습니까? 그리고 개발하는 방식도 좀 일괄적으로 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도심 안에 있는 부지를 사용하거나 노후주택을 좀 이렇게 리모델링이라던가 다시 한다면 의견을 수렴하는데도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 방식에 있어 좀 다를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결국에는 네. 과거와 같은 택지 지정의 개발 방식은 사실은 지금의 우리나라 방식에서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작동하지 않는 메커니즘상의 구조 정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빈 땅이 많으면 그런 식의 택지지구 지정과 관련된 신도시 공급 개발 방식이 맞을 텐데 이제는 우리나라도 서울을 포함해서 상당히 도시가 성숙했기 때문에 더 이상 빈 땅을 찾는다는 거는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고요. 그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도심 내에서 사람들이 조금 더 접근 가능한 선호도가 높은 지역에서의 공급은 계속적으로 뒷순위로 밀려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그런 지역에 우수한 입지에 개발이 막혀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들이 있다면 그 부분에 정부가 어느 정도 공공이 참여해서 개발에 물꼬를 트면서 자산을 재개발하는 사업들, 정비 사업을 통해서 이 부분이 또 오히려 공급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미래를 본다고 하더라도 이 방식이 지금은 진행이 돼야 되는 게 맞다. 이게 처음으로 시도되는 우리나라 정부의 공급 정책이 좀 처음 전환점을 맞이하는 그런 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람들이 정말 선호로 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국가가 좀 주도적으로 좀 부동산의 안정화를 위해서 지금 선택을 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정부가 여태까지 지금 공급적인 측면도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제 주변에 부동산 관련돼서 이야기를 나눠봐도 그렇고 대출 규제가 조금 과하다 이런 것에 대해서 체감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좀 많으신 것 같거든요. 이러한 정책적 시차가 좀 부작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없을까요? 결국 지금 네. 어떤 대통령에서의 발언이나 아마 정부에서 이렇게 여기 유도하는 방식이 아마 그 다주택자 그 양도세 중과 네. 유예를 종료하는 그 시점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한 발언들을 조금 하고 있는 상황인 건데 어떻게 보면은 공급 증가라는 게 신규의 건설을 공급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주택자들이 보유한 다주택을 매물로서 공급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재고주택의 뭐 매물 출회 이런 식으로 공급이 증가하는 부분도 유도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한편 대출 규제나 아니면 수요 중심에서는 계속적으로 억제 규제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정부가 원하는 것은 결국 가격의 안정화를 얘기를 하고 있다. 매물이 나오길 바라고 하지만 그거를 갖다가 과도한 레버리지를 풀어서 현재 이 가격을 지탱하고자 하는 의지는 없다. 결국에는 어느 정도의 가격 하락을 현재는 유도하고 있는 그런 방향성이 좀 뚜렷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다만 이런 부분들이 혹은 패닉 셀링으로 이어진다면 좀 과도한 자산 가격의 급락이 여러 가지 사회적인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라는 점이 혹은 좀 걱정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혹은 단기적으로 매수에 나서지 않을 경우 집값이 하락할 것에 대한 공포감 때문에 만약에 자산 취득에 나서지 않는다면은 오히려 임대차 시장 같은 경우에서는 수요 대비 공급이 더 절대적으로 부족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임대차 시장에서의 혼란 역시도 가중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정부가 부동산 관련해서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이번 정부가 출범하자부터 계속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저항이 만만치 않다라고 공개적으로 언급하기도 했고요. 또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투기 패가망신할 수 있다. 이러한 발언을 오늘 또 하기도 했습니다. 결국에는 이러한 정부 인사들의 발언 이후에 강력한 정책이 계속해서 뭐 나올까요? 아니면은 조금 그래도 속도 너무 강하다는 그런 여론들을 좀 수렴을 해서 좀 천천히 가겠지 이런 부분도 궁금하고요. 만약에 나온다면 어떤 정책 카드를 꺼내들지도 궁금합니다. 사실 지금 알게 모르게 네. 조금씩 강력한 정책들은 이미 실시가 되고 있었고 실제로 시장에서 시차를 두고 조금씩 효과를 좀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우리가 가계대출 규제 정책을 이미 강도 높게 시행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대출적인 부분에서 좀 여력이 안 나온다라는 점들, 그래서 갭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많이 막혀 있다라는 부분들도 있겠고, 사실 저는 이전 대책들에서 보다 더 중요하게 봤던 정책 중에 하나가 자금 조달 계획서를 상당히 세밀하게 공개하도록 한 것, 그리고 그것들이 다양하게 은행 대출권이나 자동적으로 연계가 돼서 자금 출처의 투명성에 대해서 조사할 수 있게 해둔 그 권리를 부여한 것이 저는 사실상 시장에서 느끼는 것 중에 가장 강력한 규제 중에 하나라고 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부터 시행이 되면서 실제로 주택을 매수한 사람들의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사항들 혹은 부당하게 증여 혹은 상속이 진행이 된 부분들을 그 자금 출처 조달서를 통해서 다 조사가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대출 규제보다도 더 강력한 지금 어떤 사회적인 감시와 대출 그런 규제들이 저는 시행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런 것과 또 다주택자들에 대한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같은 경우들이 실제로 시행이 되면서 가격적인 측면 혹은 시장에서 어느 정도 효과가 나타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더 이상 잡히지 않고 계속적으로 자산 가격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계속적으로 경고했던 것처럼 세제 개편, 종합적인 세제 개편을 통해서 부동산 소유에 대한 기회비용을 계속적으로 높여가는 상황으로 해서 부동산 자체에 대한 기대 수익률을 낮추는 그런 식의 최종 규제 방안 아니면 세금 정책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동산 그 다주택자들을 겨냥한 세제 관련된 것을 지속적으로 꺼낼 수 있다라고 좀 예상을 해주셨고요. 지금 1월 29일 날 부동산 대책이 발표가 되고 나서 지금 뭐 언론에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이번에 정말 집값을 잡을 수 있을까거든요. 만약에 대책이 성공하거나 혹은 실패하게 됐을 때 부동산 시장뿐만 아니라 뭐 증시라든가 환율 시장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도 어떻게 바라보세요? 결국 지금 이 정부가 유도하고자 하는 방향에는 부동산 자체에 너무나도 몰려있는 자금을 다른 쪽으로 옮기고자 하는 맞아요. 자본의 구조적인 이동을 지금 목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동산에 대한 기대 수익률을 낮추는 과정에서 해당 자금이 증시로 혹은 다른 자산으로 생산적 자본으로 이동할 경우 어느 정도 세제 혜택까지 주는 방안까지 좀 여러 가지 다각도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 2구 대책 자체의 단일적인 성공과 실패를 논하기보다 현재 정부가 유도하고 있는 자본 이동에 대한 흐름, 이것이 결국 코리아 밸류업에도 이어질 것이고 뭐 여러 가지 상법 개정안까지 다 맞물려서 돌아가는 것들인데요. 이게 만약에 실패로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증시도 조금 안 좋아진다라는 얘기가 될 것이고, 반면에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나의 자본 축적 수단으로는 부동산이 여전히 유일해, 역시 우리나라는 부동산이 최고야 라는 식으로 다시 회귀를 해버린다면 그때 돼서는 이제 부동산만 홀로 살아남고 사실은 증시나 전반적으로 좀 불안정해지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대책의 성공과 실패와는 무관하게 전체적으로 지금 사회적인 인식과 투자 방법에 대한 전환을 꾀하고자 하는 게 정부의 큰 그림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대신 조금 지엽적으로 들어간다고 한다면 결국 공급 대책의 성과라는 게 임대차 시장의 불안을 야기하냐 아니냐라고 그 성공과 실패를 저희가 지표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당장 뭐 공급이 너무 없다 보니까 우리가 못 살아요라는 그 표현에는 내가 전세로 살고 싶어도 혹은 월세로 사고 싶어도 거주 비용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못 살겠어요라는 식의 사회적인 여론들 혹은 시적인 체감 비용의 증가로 이어지게 된다면 이것 역시도 이번 정권에 대한 신뢰도의 하락으로 연결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복합적으로 상황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도 기본적으로 본다면은 현재는 부동산과 증시가 거의 맞물려서 큰 그림에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궤적에 따라서 우리는 굉장히 밀접하게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환율 역시도 어떻게 보면 지금 여러 가지 뭐 증권사나 다른 데서 다양한 자료에서 분석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해외 주식 투자 대금으로 몰려갔던 자금들이 어떻게 또 한국의 증시로 유입이 될지 이런 것들도 사실은 환율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을 때 이거 역시도 그 궤적이랑 굉장히 밀접하게 움직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부도 이제 미국에 투자하고 해외 투자하는 분들을 자금을 또 국내 증시로 돌리기 위해서 또 정책 카드들을 깨놓고 있는데 이게 또 부동산과 어쨌든 일맥상통한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규제가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 사실 건설 관련된 업종들의 좀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수혜주와 피해주가 있을 것 같은데 건설주들을 좀 중심으로 설명을 해주실까요? 지금 건설주 같은 경우는 네. 사실 부동산 시세와 혹은 그런 것과는 무관하게 상당히 좀 괜찮게 크게 반등이 나오고 있는 국면이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예전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2026년도 건설업에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확실히 바닥에서 업황의 턴어라운드 하는 부분 그리고 그것은 정부의 마중물 투자가 있었다라고 설명이 됩니다. 실제로 2025년도 연간 실적에서 상당 부분 대부분 악성 현장들이 종료가 되었거나 아니면 관련된 대손 비용이 크게 반영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빅백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비용 반영 처리가 거의 2025년도 연간 실적으로 종료가 되고요. 2026년도는 정상화된 수익성이 나오는 구간 그것만으로 이 턴어라운드가 확보가 되었는데 정부의 마중물 투자 그리고 뭐 지방 균형 발전 혹은 공급주택 정부 주도의 공급주택 이런 부분들이 맞물리다 보니까 공공의 물량을 기점으로 어느 정도 수주가 회복하는 모습들까지도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런 대책들이 민간에만 의존하는 공급 방식이 아니라 정부가 주도하는 굉장히 의지가 있는 하지만 속도감이 있는 공급 물량들이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라는 내용들이 덧붙여졌기 때문에 건설업 입장에서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수주가 상당히 가시성 높게 나온다 이렇게도 해석이 될 수 있어서요. 지금 현재 중견건설사들 중심으로 그런 부분들이 가장 많이 좀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것과 별개로 대형건설사들 역시도 정비사업 부분에서 좀 개선된 대외 환경이 개선된 부분들이 포착이 되면서 수주 측면에서 나쁘지가 않기 때문에 동반 상승하고 있는 모습들 보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많이 흘러서요. 마지막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개인 투자자나 실수요자 입장에서 반드시 점검해야 되는 한 가지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결국 지금과 같이 모든 자산 시장이 좀 불규칙하게 혹은 변동성이 강화된 측면에서는 어느 한 곳에 너무 크게 의존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결국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가능한 저렴하게 사는 게 가장 최고의 투자 방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식 혹은 부동산이든 레버리지와 고정비가 커지면은 전체적으로 조급해지고 약간 투자에 실패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자기 집 보았을 때 적정 레버리지와 그리고 조금 저렴한 구간이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그때 매수에 나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입장이다라고 판단하셔야 될 것 같아서요. 너무 과열되는 양상에 동행하지 말 것. 이것을 뭐 실수요자분들께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박세라 연구원과 함께 정부의 129 부동산 대책과 함께 우리 시장 전망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내 주요 IT 기업들이 사내에서 AI 에이전트 오픈클로 사용을 잇따라 제한했다. 중국 AI 딥시크 이후 특정 AI 사용을 공식 금지한 첫 사례다. 9일 IT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 카카오, 당근은 최근 임직원을 대상으로 오픈클로 사용 제한 공지를 냈다. 오픈클로는 PC 화면을 인식하고 마우스 키보드를 직접 조작하는 오픈소스 AI 에이전트로 목표만 입력하면 작업을 스스로 수행한다. 이 때문에 아이언맨의 자비스 현실판으로 불렸다. 기업들이 오픈클로 사용에 제한을 거는 이유는 권한이었다. 오픈클로가 시스템 제어 권한을 광범위하게 요구해 보안 체계가 무력화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오픈소스 악성 코드 추적 결과 오픈클로용 스킬 저장소에서 386개의 악성 기능이 발견됐다. AI 에이전트들이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기능으로 게시돼 있지만 실제로는 이를 악용해 정보를 탈취하려는 악성 코드들이 많았다는 뜻이다. 마이크로소프트 AI 안전팀도 기업용으로 쓰기엔 보안이 취약하다고 경고했다. 전문가들은 AI 에이전트의 컴퓨터 제어 권한을 주는 것은 위험한 선택이라며 기업 환경에서는 검증이 먼저라고 지적했다. 네, 2월 2주차 첫 번째 월요일 거래가 종료되어 가고 있습니다. 라스트 찬스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고요. 이데일리 서동구 전문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월요일 맞아서 또 시장이 강하게 반등을 해줬네요. 코스피 코스닥 3에서 4%대 강세 마감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을 좀 어떻게 분석해 보는 게 좋을까요? 그렇습니다. 주말에 미국 시장이 극적인 반등이 나오면서 어느 정도 기대는 했죠. 특히 그 이면에는 AI 수익성에 대한 우려가 많이 이제 좀 진정이 되는 흐름이 있었고 또 무엇보다도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가 4년여 만에 50을 넘어가면서 어떤 확장의 기조, 결국 미국 제조업 양호해 좋아 이런 어떤 인식들이 상당히 시장에서의 반등을 이끌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결국 이와 같은 요인들이 작용이 되면서 미 다우지수 기준으로는 사상 처음으로 5만 선을 돌파를 했고요. 그리고 S&P 500이라든가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반등을 주면서 단기 이평선이라고 하는 50일 이동평균선을 이탈했다가 또는 지지하면서 회복을 시켜주었다는 게 의미가 있는데 사실 아직은 나스닥 시장은 50선을 회복해주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조금 부담스럽게 작용이 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2천여 개 이상 되는 종목들이 오늘 뭐 다 대부분 반등을 보여주고 상승을 보였는데 그 중심엔 역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축으로 해서 반도체 쪽이라든가 그리고 또 전력 설비들 또 그 외에 산업재 관련주들도 골고루 강세 흐름을 보여주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외국인이 코스피 시장과 선물 시장에서 4거래일 만에 순매수로 반전이 됐지만 코스피 시장에서의 매수 규모는 그동안 뭐 하루에 뭐 2조, 3조 원도 매도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은 선물 시장 쪽에서 좀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왔다라는 것은 여전히 어떤 시장의 변동성을 대비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앞으로도 외국인들의 이런 현물 시장 쪽에서의 매수세가 좀 더 강화되는지를 우리가 확인하면서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지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양호하게 흘러간 것 같아도 또 수급을 잘 분석해 본다면 앞으로의 방향성을 좀 내다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 또 여러 가지 섹터 말씀해 주신 대로 잘 갔는데 저는 좀 태양광 쪽에서 눈이 가도록 기도 하더라고요. 한화솔루션이 장중에 또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고 뭐 증권가에서 잇따른 목표 주가 상향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테슬라 이제 일론 머스크 CEO가 태양광 산업의 성장성을 재차 강조하면서 탄력을 받는 분위기인데 태양광 섹터에 대한 시세는 어디까지 좀 볼 수 있을까요? 사실은 우리도 그렇고 또 미국도 태양광과 관련돼서는 뭐 트럼프 정부에서 이건 뭐 사기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뭐 또 우리도 뭔가 많이 어떤 많았어요. 그렇어요. 에너지 믹스와 관련돼서 뭐 태양광이라든가 수소 이런 쪽들 뭐 많이 기대가 됐었습니다만은 원전 쪽을 강화시켜 나가면서 사실은 소외되었던 섹터 중에 대표적인 섹터였죠.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일론 머스크의 얘기는 무슨 뭐 우리가 다른 에너지 모을 필요 있냐냐. 태양을 활용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뭔가 새로운 모멘텀을 찾았는데 단기적으로 그동안 억눌렸던 주가의 급반등이 나타난 것까지는 좋습니다. 하나솔루션의 경우에도 2만 원대 중후반에서 계속 횡보했던 모습에서 단기간에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이러한 자리에서는 1차적으로는 좀 이익 실현도 좀 병행을 해주시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OCI 홀딩스를 비롯해서 HD, 현대솔루션 이런 종목들도 동반해서 같이 쭉쭉
나와주면 좋은데 그쪽들은 뭔가 상승의 탄력도가 좀 꺾이는 듯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태양광 전체적으로 한 번 사이클은 반등이 나왔다. 이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추격 매수는 오히려 자제하고 이익 실현 내지는 비중을 좀 줄여놨다가 한 다음에 또 한 번 지지력을 잘 보여주었을 때 여러 가지 모멘텀을 참고하면서 대응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태양광 관련주 한번 전략 세워봤는데 그동안 많이 좀 소외받았던 만큼 올라온 반등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지만 다시 한번 슈팅이 나오는 구간이 있는지를 좀 체크하고 가자라는 좀 보수적인 의견 주시기도 했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코스피 지수는 현재 구간에서 3에서 4%대 오름세 유지해주고 있고 오늘 결국에는 동시효과 구간에서 상승력을 유지해주는 모습입니다. 전거래일 대비 190포인트 끌어올렸고요. 3.74% 오른 5,279포인트에서 마감 기다리고 있습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도 4%대 급등세로 마감 기다리고 있습니다. 1,127포인트 지나가고 있고요. 전거래일 대비 46포인트 이상의 상승입니다. 코스피 200도 4%대 급등으로 마감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수급 좀 보고 갈까요? 외국인과 기관이 함께 매수했는데 오늘도 매수 주체는 기관이었습니다. 2조 6천억 원의 수급이 기관 쪽으로 유입이 됐고 외국인은 2천억 원대 순 매수세로 마감할 것으로 보이네요. 개인의 경우에는 오늘 물량 많이 덜어냈습니다. 3조 원대 매도 우위 집계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함께 수급이 들어왔는데 역시나 기관의 수급이 더 우세했습니다. 기관이 매수 주체로 나서주는 모습 4조 4천억 원대 순 매수세 유입됐고요. 외국인도 1천억 원대 순 매수 집계되고 있습니다. 개인은 팔자세로 6천억 원대 매도 우위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 보시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결국 4에서 5%대 마감을 준비하고 있고요. 현대차도 1.5% 오르면서 47만 4천 원 선에 마감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선주도 2.5% 강세, LG에너지솔루션도 2%대 강세 보이면서 40만 원 선 가까이 다가가면서 마감할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도 에코프로 알테오젠, 에코프로 BM, 레인보우 로보틱스, 삼천당 제약까지 1에서 5위권 종목 들 모두 빨간불 켜고 있고요. 삼천당 제약이 7% 이상 오르면서 53만 7천 원까지 오른 채 마감 기다립니다. 우리 시장 마감합니다. 월요일장 국내 증시 마무리가 됐습니다. 지난주 월요일 급락했던 유가증권 시장의 분위기와 다르게 이번 주 출발은 굉장히 좋은데요. 양시장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막판까지 강력하게 이어지면서 시장의 탄력이 두드러졌던 하루였습니다. 그렇다면 트레이딩 뷰를 통해서 어떠한 종목들이 시장을 이끌었는지 함께 알아보시죠. 오늘 우리 시장을 이끌었던 대표적인 섹터는 바로 반도체입니다. 삼성전자가 4.7%, 하이닉스가 5% 가까이 상승 마감했고요. 여기에다가 SK스퀘어도 오늘 9%가량의 탄력을 보이면서 종가를 체결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반도체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젠슨항 엔비디아 CEO가 반도체 투자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 이를 불씨시킬 만한 여러 가지 언급들을 하면서 시장의 분위기가 다시금 살아나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여기에 삼성전자는 HBM4와 관련된 출하 이야기가 설 전후로 나타날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제기되면서 오늘 5%에 가까운 상승을 그리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렇게 반도체가 잘 가니까요. 오늘 전력기기 설비 그리고 MLCC 쪽의 분위기도 굉장히 좋았는데요. 효성중공업 8%, LX 일렉트릭 8%가량 상승이고요. 여기에다가 오늘 삼성전기도 7%가량 오르면서 AI 후방 기업들 역시나 오늘은 전반적으로 시세가 굉장히 좋았다는 것도 특징적이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도 오늘 7% 넘게 상승하고 있는데요. 소형 모듈 원전 같은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파이프라인 확장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면서 7%가량 상승했고요. 오늘 사우디와 MOU 관련된 소식이 전해지면서 중동 지역으로 지금 관련된 모멘텀이 좀 다시금 부각받으면서 LRG 넥스원이나 현대 로템과 같은 방산주들의 움직임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현대 로템도 5%에 가까운 상승을 그리면서 마감하는 데 성공을 했고요. 전반적으로 오늘 분위기는 더 좋았는데 의약품 같은 경우에 셀트리온이 4% 이상 상승했고
있고요. 인터넷 대표주 중에서는 카카오가 2%가량 상승 마감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특히나 오늘 미래에셋증권이 최대 실적 나오면서 11%가량 급등했고요. 여기에다가 오늘 우리금융지주도 6%가량 상승했는데 올해 실적 개선 그리고 배당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매수세가 오늘 은행, 금융 관련된 기업들로 쏟아졌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완성차도 일제히 반등하면서 마감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코스닥은 어떻게 마감했을까요? 종목들 분위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도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종목들이 빨간불을 그리면서 종가를 체결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먹는 비만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 속에 오늘 6% 넘는 상승, 삼천당제약의 장막판 힘 더 내주면서 8% 이상 상승하면서 마감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삼천당제약은요, 일회용 점안액에 대한 대규모 계약 소식과 관련된 기대감이 커지면서 이로 인해 오늘 시세를 내뿜었고요. 오늘 제약바이오 일부 종목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종목들이 일제히 상승 마감했는데 하락을 한 게 파마 리서치입니다. 실적에 대한 아무래도 실망 매물이 좀 나오면서 지수 대비 0.8%가량 떨어지면서 종가를 체결했고요. 2차 전지 전반적으로 좋았습니다. 에코프로 BM 2에서 4%가량 상승, 로봇 관련된 기업들도 오늘 전체적으로 시세를 내줬는데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4% 상승 마감했고 그리고 일부 종목들 중심으로 시세가 더 나오는 모습, 로보티즈는 1.6%, SPG도 1.4%가량 상승이고요. 반도체 대형주들 잘 가니까 소부장도 다 잘 갑니다. 리노공업이 3%, 원익 IPS가 오늘 힘내주면서 7%인데 오늘 장중에 탄력이 더 좋았습니다. 윗꼬리를 달면서 마감한 건 아쉽습니다만 그래도 분위기 자체는 전반적으로 좋았다는 점, 게임주들도 오늘 일제히 상승 마감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네,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시가총액 상위권에 있는 기업들의 분위기가 대체적으로 상승 마감하는 데 성공한 분위기였는데요. 그렇다면 지수는 과연 어떻게 마감을 했을까요? 지수 상황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신민영 앵커 전해주시죠. 네, 월요일 증시 마감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결국 4%대 급등으로 마감 지었습니다. 5,298.04에서 마감 지었고요. 전거래일 대비 208포인트나 끌어올렸습니다. 코스닥 역시나 4.3% 동일하게 올랐고요. 46포인트 오른 1,127.55 부근에서 마감 지었습니다. 코스피 200도 4% 넘는 급등세를 연출했습니다. 코스피 지수 오늘 상승 출발한 이후 장중 내내 상승세를 유지해주는 모습이었고요. 장중 등락이 그리 크지는 않았습니다. 장중에 5,322포인트까지 고점을 높이기도 했습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도 역시나 오늘 급등 출발한 이후로 플러스권에서 올라주는 모습이었고요. 오후 장중에 슈팅이 좀 눈에 띄었습니다. 장중에 1,106포인트까지 주춤하기도 했으나 1,131포인트까지 크게 오르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이어서 오늘 일장의 수급 짚어보도록 할까요? 외국인과 기관에 함께 수급이 들어왔고요. 기관은 2조 7천억 원대 순매수세, 외국인 4천억 원대 순매수세 시연했습니다. 개인은 나홀로 순매도 3조 2천억 원대 순매도세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에서는요, 기관이 4천억 원대, 외국인 1천억 원대 매수 우위로 집계되고 있고요. 개인 나홀로 6천억 원대 물량을 출회했습니다. 이어서 오늘 외국인의 선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매수 상위 종목 1위는 삼성전자가 차지를 했고요. 오늘 강하게 반등하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HD 현대일렉트릭과 같은 원전 에너지 대장주들 외국인의 선택을 받았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오늘 주가 흐름도 눈에 띄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리고 있는 월드 디펜스 쇼에 오는 12일까지 참가할 예정인데 K방산 수출 패키지를 선보이면서 시장에서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의 경우에도 이제 외국인의 수급 집중되면서 호실적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고요. 이제 또 화장품 대장주 자리를 재탈환할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감까지 받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안에서는 유진 로봇과 같은 로봇주들이 모멘텀을 받다 보니 2차 전지까지 활력이 번지는 모습입니다. 에코프로 BM도 함께 주목을 많이 받았고요. 제약바이오 안에서는 ABL바이오, 삼천당제약이 외국인 순매수 리스트에 올라왔습니다. 모처럼 JYP 엔터주를 비롯해서 함께 순매수 상위 종목에 올라온 점도 특징적이었습니다.
오늘 유진 로봇의 경우에는 결국 로봇주에 대한 모멘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주도주의 반등 흐름이 기술주 위주로 나타나게 되면서 추가적인 수가 상승세가 눈에 띄었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 39,300원까지 고점을 찍기도 했고요. 상승 탄력 유지해주면서 18.83%의 급등세 가져갔습니다. 37,550원 선에 종가를 체결했습니다. 이어서 기관이 살펴본 종목들입니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기관이 함께 순매수해주는 모습이었고요. SK스퀘어도 하이닉스의 주가 연동된 가운데 기관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셀트리온 그리고 하나솔루션 같은 종목들 주목을 받았는데 하나솔루션은 이제 태양광 대장주의 면모를 또 다시 한번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증권가에서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도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쪽에서도 역시나 2차 전지 종목들 눈에 띄었습니다. 대주전자재료, PNT, 에코프로와 같은 2차 전지 모멘텀 있는 종목들 주목받았고요. 파도의 경우에는 지난 3일에 거래 재개된 이후로 오늘로 5거래일 연속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ST팜과 같은 제약바이오 종목도 기관의 순매수세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안에서 셀트리온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합병 법인이 출범된 이후로 나타난 지난해의 성적표가 꽤 양호했다라는 평가를 받아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매출 4조 원대, 영업이익 1조 원대를 달성하는 데 성공을 했고 앞으로의 실적도 양호할 것이다라는 전망 받아갔고요. 오늘 장 초반에 23만 4,500원까지 튀어오르기도 했습니다. 상승 흐름 또 유지해주면서 4.5%대 상승세 연출을 했고요. 전거래일 대비 10,000원 오르면서 23만 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주요 수급 특징주들까지 만나보셨고요. 오늘 시장의 3가지 포인트 고은별 앵커와 함께 또 정리해 보시죠. 네, 파이널 포인트 3가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오늘 우리 시장을 이끌었던 주도 섹터 반도체입니다. 삼성전자가 차세대 HBM4에 대해서 최초로 양산하고 출하를 한다라는 그러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이를 통해 오늘 삼성전자 그리고 그 밸류체인 하단에 있는 기업들의 움직임까지 굉장히 좋았습니다. 설 연휴 전후로 해서 출하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이를 통해서 삼성전자가 다음 분기 실적까지도 지속적으로 더 좋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주가를 들어 올리는 요인이었고요. 반도체 전반적으로 지난주까지는 투자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면서 변동성을 좀 키웠었는데 이에 대해 젠슨왕 엔비디아 CEO가 AI 투자는 지속 가능하고 7, 8년가량 더 지속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발언들을 하면서 AI 관련 기업들 미국 증시부터 굉장히 좋았습니다. 특히나 반도체 그리고 소재 장비 관련된 기업들의 움직임이 좋았던 만큼 우리 시장에도 영향을 미쳤고요. 그러한 매수세가 좀 확산이 되면서 오늘은 전력 설비 기기, MLCC 관련된 기업들처럼 AI 후방 산업들이 전체적으로 강세를 보였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요. 반도체를 필두로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가 좋아지면서 증권주들이 또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코스피 전망치가 지속적으로 상향 조정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JP모건에서 코스피 강세장에 들어갈 때는 7,500포인트까지 상단을 열어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시티에서도 7,000포인트까지 열어둬야 된다는 발언을 했는데 지금 코스피의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는 증권사들의 공통적인 코멘트가요. 반도체가 실적을 이끌 것이고 정부의 밸류업 정책이 지속된다면 시장의 분위기 자체가 긍정적인 방향성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게 공통적인 의견이었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양시장에 동반적으로 들어오면서 양시장 4% 이상의 상승력을 그리는 데 성공을 했고요. 여기에 더해서 미래에셋증권이 세전이익 2조,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하면서 증권주 전반으로 매수세가 확산됐던 하루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포인트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에셋증권과 최근에 많이 함께 거론이 되는 일론 머스크를 세 번째로 뽑았는데요.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기업 상장이 된다는 기대감이 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I4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우주 AI 데이터 센터를 구상한다는 발언들이 주목을 받으면서 우주 항공 관련된 기업들의 움직임이 오늘 굉장히 눈에 띄었습니다. 여기에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실사팀이 중국과 대만의 태양광 업체를 접촉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론 머스크발 태양광 관련된 기업들의 모멘텀이 이번 주 시작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듯한 모습이고요. 태양광 관련된 기업들은 중국의 보조금 폐지와 관련돼서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소식까지 전망까지 더해지면서 오늘 긍정적인 방향성 보여줬습니다. 네, 오늘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시장의 분위기가 다시 살아나는 듯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하루 강하게 상승했을 때 그 다음 날 급락했던 그러한 모습이 보였던 만큼 좀 염려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내일장 우리가 어떻게 전략을 잡아야 되고 현명하게 투자를 해야 될까요? 지금 바로 알아보시죠. 네, 2월의 둘째 주 거래 꽤 양호하게 종료가 됐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시장 흐름 기대해 볼 수 있을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제 또 다음 주는 또 연휴도 앞두고 있고요. 내일 증시 또 어떻게 전개가 될런지 어떤 포인트를 잡는 게 좋겠습니까? 항상 우리가 설이라든가 추석 긴 연휴를 앞두고는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기 마련이죠. 지난주 정말 하루가 멀다하게 매도와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이 되는 이런 흐름이었는데 결국은 내일부터도 외국인들이 오늘 시장에서 선물 쪽에서 1조 6천억을 쓸어 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도했던 거를 청산한 것도 있겠는데 외국인들의 선물 동향을 좀 잘 살피면서 수급의 변화를 체크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 또 주 중반 후반으로 갈수록 연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고용과 물가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11일 날 비농업 고용 지표가 발표되는데 실업률은 4.4% 그리고 비농업 부문 신규 고용이 한 7만 명 정도로 예상이 된다는데 이 수치가 적절하게 나왔을 때 양호하다라고 할지 아니면 뭐 오히려 금리 인하를 더 안 할 수 있겠다라고 부정적으로 작용이 될지 그런 부분도 체크를 해야 되겠고 그리고 주 후반에 13일 날 CPI 물가가 발표가 되죠. 0.3% 정도 상승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데 여전히 2%하고는 좀 거리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미 증시 특히 이제 기술주들의 어떤 동향들에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일본 니케이도 4% 넘는 폭등을 보여주었어요. 결국 집권 여당 자민당의 압승에 따라서 정책 기조가 크게 뭐 바뀌지는 않을 거다. 뭐 개원 의석을 훌쩍 뛰어넘는 그러한 단독 집권 여당이 차지를 했긴 했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오늘 엔화는 뭐 양호했죠. 우리도 마찬가지고 엔화라든가 또는 채권 시장 동향 이런 부분도 글로벌 자금의 유출입과 연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체크해봐야 될 한 주가 아니겠느냐라고 말씀드리겠고 네. 지금 시장이 가장 큰 이런 흔들리는 요인 중에 하나는 연준 의장으로 지명된 케빈 워시의 어떠한 그 유동성 축소에 대한 우려감 그리고 AI 수익성에 대한 우려 이러한 두 가지 요인들이 말끔하게 해소되진 않았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여전히 변동성을 좀 염두에 두면서 여러분들이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구간 아니겠느냐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 추가적인 변동성을 대비한다라면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좀 상승할 때 적절한 현금 비중을 좀 유지시켜 주고 추격 매수는 자제하면서 좀 오히려 흔들릴 때 우리가 흔히 공포에 여러분들 너무 쫄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밀릴 때는 저가에서 좀 분할 매수하는 이런 전략이 이번 주에도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는 특히나 외국인 선물 동향 잘 체크해 보셔야 할 것 같고요. 매크로 이슈가 여전히 좀 변동성을 야기할 수 있다라는 부분 잘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일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을 좀 보면 좋을지 위원님은 어떤 종목을 좀 눈여겨보고 계실까요? 네, 오늘 뭐 반도체 투톱을 제외하면은 사실은 소부장주들이 윗골이 달린다든가 조금 탄력도들이 종목마다 많이 틀려 이러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오히려 조금 숨고르게 해주고 있을 때 긍정적인 실적 전망이 나오고 있는 리노공업 같은 종목 접근해 보면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AI 추론이라든가 ASIC 시장 확대에 따른 고성능 소켓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라는 거고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 테스트 소켓뿐만이 아니라 리노핀이라든가 의료기기 등 전 제품에 걸쳐서도 수요가 양호한 모습들. 특히 2024년도까지는 영업이익이 1,000억대 초반 정도로 부침이 있었습니다만은 2024년도 1,700억 그리고 작년도에 2,000억대 이렇게 진입을 해주면서 올해도 영업이익 2천억 이상 내년에도 고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무엇보다도 영업이익률 50%에 근접한다라는 것도 상당히 이 리노공업의 어떤 성장과 실적 안정성 이런 부분이 부각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자리를 중심으로 뭐 9만 원 초반 정도까지 오면 좋겠는데 그러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9만 원 중반 정도부터 분할 매수 충분히 가능하고 리스크 차원에서 이탈가를 좀 짧게 잡아드린다면 9만 원이 이탈이 된다라면 일단 한번 도망갔다가 다시 재매수 포인트를 잡는 게 좋겠다. 그리고 하우스에서 전체적으로 12만 원에서 13만 원 정도의 목표가를 설정하고 있으니까 12만 원 정도를 1차 목표가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리노공업 만나봤습니다. AI에 대한 내러티브가 또 이번 주에는 다시 살아나는 분위기이기도 하고요. 반도체 소부장단에서 흐름 살펴본다면 이번 주 내일까지 한번 주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 12만 원, 손절가 9만 원 잘 기억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리노공업에 대한 이야기까지 들어봤고요. 이제 내일 시장 한마디 여쭤보고 싶은데 화요일장 또 대비해 본다면 어떤 메시지를 좀 새기고 가는 게 좋을까요? 우리가 이제 2,500에서부터 3,000포인트 저항을 받고 어떤 면에서는 베이스 캠프를 잘 차렸어요. 그리고 돌파를 해주니까 4,000포인트까지 급격히 올라왔죠. 그런데 지난 11월 초부터 해서 4,000포인트 돌파한 이후에 12월 말까지 한 2달 가까이를 4,000에 대한 베이스 캠프를 차렸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또 1월 달에 5,000포인트로 훌쩍 넘어갔으니까 지금부터는 5,000을 중심으로 한 또 다른 베이스 캠프를 차릴 수밖에 없는 구간이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그렇다면 오늘처럼 이렇게 또 급등한 날은 일정하게 현금 비중을 만든다든가 추격 매수 자제하고 그리고 만약에 또 한번 밀리면서 5,000 초반 또는 이하로 내려간다면 저가 분할 매수할 수 있는 이러한 전략이 당분간 좀 필요하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네, 베이스 캠프라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니까 이해가 잘 되네요. 잘 새겨보시기 바라겠고요. 내일도 좋은 선택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위원님과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 초 출발 역시나 강한 변동성을 보였던 시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장 저희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본질적인 가치, 그러니까 기업의 실적이라던가 미래 방향성이 흔들리지 않는 기업들의 회복 탄력성은 굳건한데요. 그러한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저희와 함께 지속적으로 알아가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네, 또 다음 주에 연휴를 앞두고 있는 만큼 장중 변동성이 심화될 여지도 있어 보이니까요. 내일도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시장 흐름 잘 따라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내일도 유용한 정보 들고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파이널 샷!